안녕하세요. 저는 단대부고 대치나원에서 맡고 있는 김시영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2024년도에 단대부고의 어떤 기출 그런 경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특징을 녹여가지고 제 수업에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들을 이끌 것인지, 아이들의 성적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는지를 오늘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 지역에서 이 지역 일반고, 그 다음에 또 자사고, 이런 그런 부분을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제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제가 담당하는 학교 다 전교 1등을 연속해서 놓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그런 어떤 실적을 달성을 해왔고요. 특히 23년, 24년 같은 경우에 이러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1등하는 친구, 2등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물론 5등급에서 이렇게 1등급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혹은 점수가 20점 올랐다거나, 혹은 3등급에서 1등급, 4등급에서 2등급,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성적이 오르게끔 지도하는 게 저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대국어 내신 같은 경우에서는요, 제가 이제 3월에 개강을 하게 될 건데, 기본적으로 수요일에 학교 후에 바로 와가지고 저랑 수업을 하게 되는 원데이로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월요일만 3시에 끝나고, 나머지 요일은 4시에 끝나거든요, 어머님들. 근데 이번 연도에 이제 10분 더 뒤에 하교를 한다, 이런 어떤 그런 정책을 지금 진행 중이시긴 하세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후에 뜨는 공간이 없이 바로 저랑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이제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4시 30분 정도에 만약에 수업이 시작한다면은 7시 30분 정도에는 정규 수업은 아마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7시 30분부터는 뭐 하냐? 간단하게 아이들 간식 먹고요. 저랑 이제 클리닉을 원데이로 쭉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가는 시간은 차등이겠죠?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갈 수 있을 거고, 어떤 그런 부분을 완성을 못했거나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이해가 부진한 친구들은 저랑 이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좋은 점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모님들께서 굳이 아이랑 씨름하실 필요가 없겠죠. 저랑 다 하고 가니까. 그래서 그날 배운 공부, 그날 무조건 끝내는 당일 깨기 학습 모토를 가지고 내신 기간에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도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는 학교 친구들이 이제 이런 평일 수업은 이렇게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효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단대부고 특히 남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공부를 잘 안 해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학원에서 소화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제가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후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시간 관계상 바로 시험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은 이제 22문항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4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한 문항 정도 이제 오차 범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적게 나왔을 때는 객관식이 76점, 그 다음에 많게 나오게 되면 80점 이렇게까지 잡아먹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서답형도 20점에서 25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이런 식으로 배점이 달라지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단대부고는 교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 거의 안 나갑니다. 아시다시피 부교재에서만 이제 거의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그런 학교죠. 근데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매년 똑같은 걸 쓰는 게 아니에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백인의 지혜 이제 문학을 썼고, 문법은 고고 문법을 썼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독서 DNA라는 교재를 3가지를 채택을 해가지고 23년도에 수업을 진행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권 통합으로 이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필수 국어, 영어, 국어로 이렇게 해갖고 3영역을 다 고루고루 이제 좀 배우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이제 내년이 되면은 교과서 개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바뀌는 걸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단대부고는 원래부터 부교재 채택이 주가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조금 접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험의 어떤 범위를 조금 봐볼게요, 어머님들. 단대부고는요, 1학년 때 문법을 못하면 1등급을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문법이 지금 조금 부족한 그런 아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겨울방학 특강으로 무조건 문법을 먼저 들으라고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통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을 나가는 학교도 많지만 전 영역을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서는 무조건 전 영역을 1학기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당연히 문법에 대한 시험 범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량이 굉장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단대가 23년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2학기 기말고사에 중세를 넣었어요.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중세를 가지고 와서 범위를 좀 이렇게 바꿔서 이제 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범위의 유연함을 저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번 채택되는 그런 범위는 항상 매년 달라지거든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히 범위를 먼저 저희가 예상을 해서 나갈 수 있는 학교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자료 그런 걸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수업의 대응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학교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진도가 확정되는 그런 부분도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유연함을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법이 일단은 전 영역으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교과보다는 부교재를 채택해서 이제 문법 그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배우는 어떤 수준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학교보다 심화 개념을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능 문제를 변형하는 어떤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은 물론 전 영역이에요. 문법, 문학, 독서까지 해가지고 특히 이제 독서는 겹치는 그런 파트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재가 같은 걸로 해서 EBS 수특, 수환까지 다 같이 풀립니다. 하고 모의고사 기출, 그 다음에 뭐 수능 역대 기출, 그 다음에 이렇게 EBS, 수특, 수환 기출까지 저랑 같이 다 풀어보면서 이런 변형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용어들을 시험에 내실 때가 있어요. 하고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공감각적인 심상이야.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셨으면은 이거를 선지에서는 감각의 전이라는 용어를 써서 내신다거나 혹은 뭐 문법 용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의문론을 할 때 최소 대립상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외적 증거로 해서 최소 대립상의 어떤 개념을 적어놓고 시험을 진행하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조금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업할 때 항상 어휘와 관련된 거는 연계되는 어휘를 다 같이 한 번에 가르치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떤 어휘로 변경이 돼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좀 이런 공부를 많이 시킨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가 조금 길어요, 어머님들하고. 외적 증거를 조금 길게 넣으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리함을 가져다 주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심화 개념이랄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 놓으면 아무래도 외적 증거를 읽느라고 시간 쓸 일이 없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시간적인 방어를 조금 더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오답에도 강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문학 같은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키워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빠르게 조금 캐치를 해서 본인이 배웠던 그런 작품과 연결을 해주는 그런 타겟팅 훈련이 계속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고 관련 심화 이론도 이런 식으로 보기를 아예 그냥 안 해놓고 아이들이 알아서 풀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범위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학습을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심화 단계까지 다 가르치게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학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3년도에는 어머님들 아예 출제를 안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24년도부터 슬슬슬슬 이렇게 조금 늘리시더니 이제는 보기형이랄지 선지형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같이 이렇게 엮어서 내시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특히 문학은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고전이 바로 나와버려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고전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고전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과 문학의 용어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문학이라면 변경돼서 나올 수 있는 용어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문법이라면 공부를 조금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야, 이거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야 이런 용어를 아이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꼼꼼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랑은 이거를 서술형 빈칸으로 매일 연습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구두로도 계속 연습을 시킬 거여가지고 나중에는 문법에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고 나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의 포인트는 문법이 조금 제일 많다. 문학이 그 다음이고 독서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화작은 조금 제일 적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학이랑 독서 같은 경우에는 비동비동하게 그런 퍼센티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서로 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1학년 때는 이거를 다 골고루 공부하잖아요. 문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학 독서는 비등비등한 상태로 나오고 화작 이거 조금 나오는데 2학년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1학기는 문학, 2학기는 이제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이 돼서는 문학과 독서의 어떤 그런 부분까지 아이들이 조금 많이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전 문학 출제가 바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 수도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작품 한 5개에서 9개까지가 이렇게 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품들을 다 묶어요. 하고 3, 4개 정도의 작품을 묶어가지고 공통점을 고른다거나 혹은 차이점을 고른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 스킬을 적용해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간적인 어떤 우위를 얻고 정서 의미와 관련해서는 외부 작품이랑 연결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외적 증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문제 유형은 되게 깔끔해요.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행히 뭐 모두 고르시오랄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지양되게 되면서 아이들이 조금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문제 유형으로 두십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가장 적절한 것은에 대한 어떤 문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요. 1번부터 5번 선지가 틀린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선지에 다 오답이 섞여져 있는 게 아니라 맞는 선지인데 지금 이 부분과 타겟팅이 안 되면, 즉 이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옳은 선지를 넣어두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 오답을 비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걸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치 지역에 물론 객관식으로만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서논수령을 정말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들도 있죠. 사실 단대는 서논수령이 그렇게 어려운 학교는 아니에요. 단답형으로만 보통 쓰게 출제가 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하나의 그 점수의 부분 점수로 굉장히 많은 소문항들이 달려져 있어요. 하고 하나만 삐끗하더라도 단대에서는 등급 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를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조건에 맞는 부분을 완벽하게 필기해가지고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연습을 많이 해줘야지 등급을 차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등급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치열한 학교고 학교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시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등급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되게 촘촘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절대 방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중요하겠죠. 학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그거 다 다뤄줍니다. 다뤄주고 클리닉 시간에 그것까지 녹여갖고 수행평가에서 정말 1점이라도 깎이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하고 그렇게 좀 등급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같이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제를 몇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를 다 보지는 않을 거지만 대충 문제 유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의문문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기억부터 미음까지만 제가 써놓은 거예요. 원래 훨씬 길어요. 치읓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억부터 치읓까지 어떤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다 본인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요거 한 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기억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을 또 비교해야 되는 문제들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보이실 수가 있겠죠? 리을부터 히읗까지 또 비교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그런 시간적인 변별이 조금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한 개만 완벽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실수가 없이 철저하게 의문 규칙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 제가 정말 문법을 제가 학부 시절에 너무 싫어했었는데 제가 정말 문법의 신이 된 사람이거든요. 학교에 문법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문법을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쉽게 외울 수 있는지를 제가 체화한 방법으로 다 가르칠 겁니다. 저한테 문법 배웠던 친구들 문법에 대한 후회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너무나 안개가 거친 것처럼 명확해졌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단대부고를 다니는 친구라면 정말 그 문법적인 그런 부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예요, 어머님들. 방금 전거는 객관식 문제였으면 이번에는 그 이어지는 문제에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답형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굳이 가지고 왔냐면 1-3 마지막 여기 생각할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은 의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된소리대기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법칙이 쭈루룩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
뒤에가 이제 바닷가살 좌측이 이제 비읍, 디귿, 기역, 시옷, 지읒으로 왔을 때 된소리가 된다라고만 가르쳤다면 이 부분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분은 아니죠. 리을로 시작하는 어미에 해당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런 어떤 연계될 수 있는 과정들, 이거는 표준 발음법 규정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이런 부분까지 심화로 그냥 연계해서 출제를 해버리시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나간 부분은 학원에서 심화까지 무조건 터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아이들을 완벽하게 암기시키게 할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데이 클리닉이 중요한 겁니다. 학원 끝나고 보내주면 애들이야 좋죠, 어머님들. 근데 그렇게 보내버리면은 집에서 공부가 안 돼요. 보통 공부 언제 하죠? 시험 보기래. 그러니까 저 수업 보기 바로 전날 새벽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많이 까먹은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문학이랑 독서는 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따라갈 수 있지만 문법은 절대 감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배운 거는 그날 다 소화를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편하게 그냥 조금 쉴 수 있고 어머님들도 조금 걱정을 덜 하시게 되고 당연히 수업의 효율도 올라가고 성적은 무조건 오릅니다. 그런 방식을 같이 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문법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서술형 문제예요. 기억 고경체언에 대한 문제고요. 히읗 종성체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섞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A부터 B, C, D, E의 그런 부분을 다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이게 저는 이제 보통 설명할 때 모문의 뒤에 와 이외의 조사가 오게 되면은 끝모음이 탈락하면서 기억이 붙는다라고 매번 제가 수업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나무, 구무라고 원형이 있잖아요. 이거랑 바로 적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이라도 암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참 이거 아이들한테 그 장문을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문법 용어만 한번 봐볼게요. 보조사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융합합성어라는 용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친구를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하면은 제귀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요. 관형격 조사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쵸? 기본형이 그리다인 단어를 접사를 이용해 명사를 만드는 녀석이면은 명사 파생 접사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플러스 목적격 조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제가 지금 조건 4까지 말했는데 너무 많죠? 조건 5가 또 있어요. 자, 그리다를 서술어로 현지시제 선어말 어미와 평소문의 종결 어미를 덧붙이라고 했습니다. 현지시제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거고요. 평소문의 종결 어미의 종류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이게 하나의 시험이지만 사실 단어론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응축시켜서 문제를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핏 보면은 이것만 다 알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조건 2에서도 조금 헤매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용어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했다. 어머니들 이게 절을 보실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건이 이렇게 2개 있는 거예요. 이 조건도 맞아야 되고 뒤에 있는 뒷절의 조건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어렵게 나오는 문제라면 요 조건도 맞고 요 조건도 맞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선지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문제는 그렇게 최고급형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앞 뒷절에 어떤 그런 관계적인 그런 부분을 보기에 앞서 이미 거기서 이제 개념이 결정되는 문제였긴 했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 문제 푼 거 보시면요. 남학생들 진짜 기가 막히게 풀죠. 요 정도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요 정도 하는 애들이 보통 한 9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와 나에 역설적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본인이 타겟팅을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오답 선지를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언제 할 거예요? 저랑 원데이 클리닉 하면서 그날 배운 거 그날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과제 검사 플러스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음성 상징어가 없었네? 뭐 명령어 표현이 없었네? 감각의 전이 만약에 몰라요? 그럼 이거 공감각이랑 같이 연결되는 개념인 거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조금 문제를 계속 같이 볼 거고 교정을 계속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뒷절의 내용까지 조금 봐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일단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의태어를 활용하는지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태어가 의지적 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이런 관계성이 있는지까지 체크를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런 선지 타겟팅 훈련을 이제 GPGK 오답 노트로 계속 같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제가 가지고 온 문제 중에 지금 이제 고전으로 외부 느낌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고 이런 정서의 유사성을 조금 찾아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1학기 때 바로 등장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보기 1 같은 경우에 이제 외적 준거를 활용하는 그런 이제 비문학 지문이 지금 짧게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기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 비둘기라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외부 작품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경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둘의 어떤 연계성을 같이 조금 파악을 해주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지문 플러스 외부 외적 준거에 나오는 짧은 비문학의 글,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다른 문학 작품까지 연계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이런 연습이 미리미리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풀이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단대부고는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원데이 당일 깨기 집중 관리예요. 그날 하교 후에 저한테 오면은요, 빈틈없이 저랑 수업을 다 하고 귀가를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서는 적어도 내가 오늘 수업에서 개운치 않은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날 모든 걸 소화하고 보내게 될 거예요. 늦게 가는 친구는 10시에 귀가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들 미리 그냥 말씀드릴게요. 대신 어머님들은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걱정은 조금 더 놓으셔도 될 것이다. 빈틈없는 관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로 계속 질문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저번 시간에 우리 관형사연 전성검에 배웠었는데 거기서 현재를 말하는 게 뭐였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만 질문은 받지만 수업 듣는 친구들 다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다음번은 본인이기 때문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용어를 입에 올리게 하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남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 아까 선지 타겟팅 훈련. 하고 어느 부분의 선지가 사실 제대로 틀렸는지를 완벽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오답이 너무 큰 경우에 그냥 그거 대충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선지를 안 봐요. 근데 이 선지들이 재분할이 돼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서 나오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복이 심한 아이들은 이런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인데 남고 학생들이 조금 그렇죠. 하고 이거를 저랑 같이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이게 원데이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3스텝으로 딱 진행이 돼요. 빈칸 채우기, 용어에 대한 완벽함을 구사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 서술형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다 교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는 이 키워드보다는 요걸 써야지 조금 정확해. 그래야지 오답을 방어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제가 다 강사가 이거는 밀착 마크 해갖고 첨삭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교 후에 바로 오게 될 거예요. 하고 웬만하면 빈틈없이 아이들이 바로 수업에 와가지고 수업을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배운 것들까지 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한 4시 반에서 뭐 학교 수업이 만약에 더 늦게 끝난다 그러면 조금 더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보통 못하는 친구들은 10시까지 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딱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습 동영상 링크는 항상 제공이 됩니다. 하고 클리닉 과제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당일에 소화하고 가는 과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하게 되는 레벨업 과제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과제 양을 소화를 하고 집에 가서는 나머지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스케줄에 맞도록 풀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지문을 던져주게 될 거고요. 만약에 클리닉이 너무 잘 안 돼요. 아이가 너무 이해를 못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과제가 따로 제작돼서 그 아이한테 맞는 부분만 제작돼서 나갑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 3스텝으로 클리닉이 이루어진다. 빈칸 및 백지 테스트 보는 거는요. 용어를 명확하게 외워야 돼서 하는 거고요. 객관식 테스트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근거를 제대로 잘 연결했는지를 같이 저랑 체크를 하게 될 거고요. 서술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 시스템이 그날 당일에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예시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주석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거 보고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죠.
하고 이게 1스텝, 2스텝, 3스텝이라고 빈칸, 객관식,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방을 운영을 하는데 질문은 새벽 시간에도 보내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고서 읽는 대로 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게 될 거예요. 첨삭 예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겨울방학 때 일단은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요. 독서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없어요, 어머님들. 하고 1학년 독서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으로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독서 같은 경우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특히 문학이랑 문법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서 미리미리 공부를 조금 많이 해두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하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정말 저희가 이제 3학년 내신에 만나게 됐을 때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문법 같은 부분이랄지 문학의 외부 작품 같은 부분에서 정말 빠짐없이 아이들을 총력으로 가르치고 그날 이제 당일에 원데이 클리닉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말 물 쉴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정말 국어에 오롯하게 빠졌다가 집에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맡겨주시면 최선의 결과 만들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